자,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조금 복습해 보죠.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냐? 혼자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조금 했죠. 혼자 법률행위가 가능한 경우. 그럼 포인트를 뭐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의무가 발생한다. 요거는 혼자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권리만 생긴다. 요거 유리한 거죠. 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의무만 면한다. 의무만 면한다. 요것도 혼자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돈 받은 거 혼자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허락받은 영업은 이제 혼자 할 수가 있죠. 허락받은 영업. 근데 이제 요게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요 허락받은 영업에 대해서는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허락받은 영업을 이제 하지 말라고 법정 대리인이 철회를 했을 때, 이때 철회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그것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선의자가 보호되는 그런 조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것도 참고적으로 보실만하고, 그 다음에 이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미성년자도 유언은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대신에 17세는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야기는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임금을 미성년자는 혼자 청구할 수가 있다. 요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요런 정도 우리가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요거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도 혼자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경매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상속 승인 받는 거, 상속 승인하는 것도 의무가 발생하니까 혼자 못한다 그랬고요. 또 하나 뭐 할 수 없는 게 뭐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부담부 정려죠. 100% 공짜가 아니고 부담이 있는 정려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35페이지, 36페이지에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3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1번의 1번 지문은 법정 추인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출제한 거니까 나중에 법정 추인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번의 2번 지문은 물권법의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되는 판례니까 또 물권법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미성년자와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 한번 종합적으로 요약해 봅시다. 얘가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요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된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다. 근데 여기 참 특이한 게 지방자치단체 장이 여기에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사람의 의견은 한번 들어봐야 된다. 본인의 의사.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요 정신적 판단 능력이 그냥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그대로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이 뭐냐. 이 피성년 후견인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때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어떠느냐. 이게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의미가 없죠. 이게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동의를 받아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요 정도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요 정도는 뭡니까? 혼자 할 수 있다. 요거 정해주면은 예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다 그랬죠. 또 하나는 일용품 같은 것도 혼자 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여대로 이제 피한정 후견도 똑같죠. 근데 피한정 후견은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하고 예전과 똑같죠. 이 사람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동일한데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요 정도 행위를 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라. 요렇게 만약에 법원에 세주었다면은 이제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요거를 위반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요 범위, 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 범위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쪽도 변경이 가능하죠. 이쪽도 변경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후견인이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요때는 법원으로 가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언제 종료가 되느냐. 이때는 역시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되죠. 여기 청구에는 본인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 법원에서 심판하면 된다. 그런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은 뭐가 되느냐.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라 그랬죠. 요거는 일시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는다. 일시적 후원. 그 다음에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는다. 뭐 그런 말씀드렸고. 역시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다르다 그랬죠. 본인이 반대하면은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정리 좀 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지금 A라는 법정 대리인이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7세 미성년자 B가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 C가 있다. 요런 관계가 있는데 얘가 B와 C가 뭔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A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취소권이 있을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럼 언제 취소할지 이 사람은 불안하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물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포인트가 뭐예요? 아기자도 물어는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B에게는 물어볼 수가 없죠. B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이때는 A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저쪽에서 침묵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추인한 거로 추인한 거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조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물어볼 때는 1개월 여유를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발신주의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랬죠. 철회권이다. 자, 요거는 첫 번째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죠. 추인 전입니다. 저쪽에서 추인을 해버리면은 계약이 유효로 확정이 되니까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도적으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선의자만 가능하다 그랬죠. 선의자만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성년자에게도 B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냥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이 미성년자가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거죠. 요럴 경우에는 첫 번째 최고권은 똑같죠.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때는 여기는 철회권인데 여기는 이제 거절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절권인데 1번하고 3번은 똑같죠. 1번하고 3번은 똑같은데 요 2번이 차이가 있죠. 거절권은 아기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논점은 얘가 이제 요 B라는 사람이 상대방하고 뭔가 법률 행위를 하는데 이때 첫 번째는 자기가 능력자로 사칭을 했다. 능력자로 사기를 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A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위조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요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된다 그랬죠.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서 받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A와 B의 취소권은 배제가 된다. 이제 취소권은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요게 포인트죠. 자, 요럴 경우에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요런 거를 우리가 속임수를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적극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말만 한 것은 속임수라고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7조 조문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성년자와 관련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와 관련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부재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B라는 임의 대리인을 선임했다면은 이거는 뭐 B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럼 법원에서 이 사람 살아 돌아올 때까지 C라는 사람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이야기죠. 요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요 사람의 정체가 뭐냐? 법정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했을 때 권리는 보수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권한. 첫 번째,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재산을 늘려주는 요거를 우리가 이용 행위, 관리 행위, 개량 행위, 뭐 관리 행위라고 하면 됩니다. 요거는 성질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 예금을 꺼내서 주식으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원래는 첫 번째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 사람의 재산을 처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처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것도 가능하냐? 지금 이 이야기죠. 이때 우리 판례는 된다 그랬습니다. 요때 요 법원의 허가는 추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엉뚱한 목적. 부재자의 A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A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우리 판례는 이거는 무권대리다 해가지고 요거는 무효가 되죠. 요 판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의 권한은 언제 소멸되느냐? 법원에서 당신 이제 일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사람은 비로소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사람은 여전히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A가 지금 사망했다는 게 밝혀졌다. 그런데도 이 C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지금 A의 재산을 매각했다는 이야기죠. 이럴 경우에 우리 판례는 요거는 유효라 그랬죠. 왜? 아직 법원에서 조치가 없었죠. 너 부재자 재산 관리하지 마라 이런 조치가 없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맞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재산을 팔아먹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판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원래는 북국가가 관여할 일이 없는데 권한이 소멸되었다. 기간이 만료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A과 연락이 두절이 되었다. 요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종 선고로 가보겠습니다. 실종선고는 전반전하고 후반전이 완전히 나뉘는 부분이죠. 자, 요 사람이 만약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해관계인이 이 사람 실종 선고 내려달라고 청구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공시최고라는 기관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실종 선고를 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 언제 이 사람은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되느냐? 요 날이 아니죠. 실종 선고 내린 날이 아니고 비행기 추락은 특별 실종이니까 1년이 되는 요 시점, 요 날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그 다음에 추정이 아니죠. 간주가 됩니다. 간주의 의미가 뭐냐? 이 사람이 어디선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번복이 안 되죠. 실종 선고 취소라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 요때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죠. 선순위 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초일은 넣지 않죠. 1년 계산할 때. 특별 실종은 1년, 보통 실종은 5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 이 사람이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데 요 사망의 의미가 굉장히 제한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실종 증거 사망은 권리 능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가 아니고 기존의 이 사람이 사법적 법률 관계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다. 뭐 그런 것도 제법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때부터 이 사람의 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의 재산으로 넘어간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실종 선고 취소죠. 그러면 이제 실종 선고가 취소를 누군가가 청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는 본인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요때는 이제 공시채고가 필요 없죠. 이 취소하는 거니까 공시채고가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하겠죠. 실종 선고 취소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요 날부터 살아있는 사람으로 복귀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었던 상속재산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돌려받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상속인이 이 재산을 이미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속인이 선이자일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악이자일 경우에는 전부 다 돌려줘야 되고, 이자까지 쳤어 돌려줘야 되고,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반환 범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선이자하고 악이자의 반환 범위가 차이가 생긴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요 날부터 상속인의 재산이 되어버렸으니까 상속인이 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해가지고 팔아버릴 수가 있죠. 상대방한테.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는 시간적인 한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요 사람은 법원에서 요 날 실종 선고를 내렸으니까 이거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했겠죠. 요 날 이후에 이 재산을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실종 선고 취소가 되었으면은 이제부터는 팔지 못하죠. 요 이전에 요런 매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두 사람 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몰라야 되죠. 상속인도 몰라야 되고 상대방도 몰라야 된다. 요럴 경우에는 이 상대방에게 이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 대신에 살아 돌아온 이 실종자는 상속인이 매매 대금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요 매매 대금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선이자죠. 그럼 여기 선이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요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법인을 조금 하다가 말았죠. 저번 시간에 법인 조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비영리 그 사단법인을 조금 했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비영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있어서도 사단법인을 다루고 있을 때는 이 사단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요건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요식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또 판례가 있었죠. 요 정관의 성격은 자치법규다. 계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요 정관을 해석할 때는 다수결로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를 마쳐야 된다. 그래야지 사단법인을 만들 수가 있다. 요까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단법인 만드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71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그러면은 요거는 똑같죠. 자, 이제는 재단법인은 당연히 비영리죠. 재단법인을 이제 만드는 건데, 자, 비영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 작성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 정관 작성할 때 반드시 7가지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되죠. 이 중에 물론 마지막은 그 특약이 있을 때만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7가지라고 돼 있죠. 근데 요 재단법인은 요 정관 작성하는 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2가지가 빠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71페이지 한번 보시죠. 43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40조 1호 내지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6호가 빠지죠. 6호는 왜 빠지느냐?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죠. 재산 자체가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사원의 덕실 자격 이거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없고, 그 다음에 7호도 빠지죠. 뭐 존속 기간을 정했다든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호하고 7호가 빠진다. 그 대신에 새로운 게 하나 들어갔죠.
뭡니까? 정관은 5가지 작성해야 되는데 재산을 내어놓아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출연이라 그럽니다. 사단법인은 재산을 내어놓는 게 없죠. 근데 재단법인은 재산을 내어놓아야. 출연이라는 말은 제가 어떤 재산을 내어놓으면 저는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출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려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법인하고 차이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하고 차이점. 자, 요거 5가지라는 거 차이점. 재산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 차이점. 요런 거죠. 그 다음에 그 44조 보시면은 71페이지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했다. 그러면은 요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했죠. 3가지를 정하지 않고 갑자기 사망했다. 그러면 재단법인 탄생할 수가 없죠. 요땐 요 나머지 요 3가지가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요게 굉장히 경미한 거야 돼요. 사소한 거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3가지를 다른 사람이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정관의 보충 제도라고 한다는 거죠. 요것도 특이하죠. 사단법인은 이런 제도가 없죠. 왜냐하면 사단법인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원총회 열면 되거든요. 자기들이. 근데 이쪽은 이미 설립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재단법인이 탄생할 수가 없는데 요런 경미한 것들을 만들지 않고 갑자기 재단법인 설립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법원에서 이거 보충해 주라. 그래서 재단법인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요런 거를 정관의 보충 제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 5가지인 점, 그 다음에 출연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정관의 보충 제도가 있다는 점, 요런 것들이 사단법인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1페이지 읽어봅시다. 정관의 작성, 필요적 기재사항 5가지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니은번, 사단법인과의 차이점, 사원 자격의 덕실, 사원이 없으니까요. 재단법인은. 그 다음에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관의 보충 취지 A번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비교적 사소한 것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B번 사단법인에는 정관의 보충이라는 제도가 필요 없다. 정관의 보충이 필요하면 사원총회를 열면 되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 별표 3개 하시고 요게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오죠. 이 사단법인의 설립자가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 다음에 자산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 요럴 경우에도 정관을 보충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재단법인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핵심적인 것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재단법인이 탄생할 수가 없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니은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출연행위 말씀드렸죠. 사단법인과의 차이점.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내어놓아야 된다. 출연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이게 사단법인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죠. 부동산 내어놓을 수가 있고 도자기와 같은 동산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데 채권 동그라미 하시고 채권도 재산이죠. 채권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 재산이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요 재산 내어놓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소유자로 바뀌느냐. 소유권의 그 변동시기 있지 않습니까? 이 변동시기가 언제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한번 보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법적 성질 별표 5개 하시고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우리가 저 뒤에 가면은 법률 행위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건데 일단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법률 행위는 뭔가 법적인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해야 이루어진다. 의사 표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의사 표시가 2개 있는 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의사 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는 거 1개 있는 거를 우리가 단독 행위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가 취소권 행사하는 거죠. 취소권 행사는 일방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의사 표시가 2개 있는 것도 있고 1개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이런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뭐냐? 이게 대부분이죠. 이게 취소권 같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계약을 취소하는데 방 안에서 혼자 취소하겠다 해봐야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요 상대방이 있다는 말은 요 취소라는 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달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민법책이 쓸모가 없어졌다. 집에 있으면 괜히 귀찮다. 그럼 쓰레기통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소유권 포기 같은 거죠. 요런 건데 요게 바로 요거예요. 재단법인 하나 만드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 설립자가 재산을 내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민법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하는 거는 법적 성질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특수한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독일법을 수입해 가지고 합동행위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내요. 대개는 시험에 안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지금 5명의 사람들이 이 사단법인을 하나 설립한다고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가 하니까 AB 계약, AC 계약, AD 계약, AE 계약, 그 다음에 BC 계약, BD, BE, 그 다음에 CD, CE, DE 이런 식으로 다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약 중에서도 특수한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합동행위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재단법인은 간명하죠. 그냥 재산 내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어놓기는 내어놓는데 상대방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래도 법률행위의 일종이죠. 법률행위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2번에 법적 성질 별표 5개 하시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3번에 보면은 47조라는 조문이 나오는데 조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별표 체크해 놓으십시오. 준용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정려가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 정려 파트에 가면 조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채권 강론에 가면 정려 해가지고 조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 조문을 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준용이라고 한마디 딱 쓰면은 이 조문수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이죠. 요럴 경우에 준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은 아실 필요가 없죠. 이거 채권법 내용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구체적인 거는 모르셔도 된다는 거죠. 생전 처분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생전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재단법인 하나 만드는 것을 생전처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재단법인 설립한다는 말은 자기의 재산을 누군가는 아니죠. 상대방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하튼 재산을 쾌척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짜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려라는 거죠. 정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언장을 보니까 내 재산 중에 일부를 재단법인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유정입니다. 유정이 뭔가 하니까 유언이라는 말하고 정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유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족법에 가면 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가족법에 가보면 유정이 쫙 나오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조문 자체는 시험에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법인하고 차이점을 보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뭡니까? 요 허가 있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를 마쳐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3조에 보면은 설립 등기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엄청나게 우리 그 법인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가 한
한 3개 정도 있는데 요게 두세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연재산의 기속시기. 일단은 조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출연이라는 말 뜻은 이제 좀 아시잖아요. 자, 이거 재산 내어 놓았는데 기속시기 언제 재단법인이 권리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역시 1항에 살아생전에 이 말이죠. 살아생전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질문 드려보죠. 언제 법인이 성립합니까? 설립 등기를 마친 때죠. 법인이 언제 성립하느냐? 설립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자, 2항을 읽어보면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유언장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출연재산은 언제부터 법인의 것이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다. 언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이거는 가족법 문제지만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죠. 이 사람이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법인의 것이다. 이런 조문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 칩시다. 근데 굉장히 치명적인 뭡니까? 미스라고 할까? 입법의 미스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부동산을 살아생전에 출연하였다고 하자. 이것이 재단법인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 이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법률행위의 일종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 물권법을 공부 안 하셔서 모르는데 우리 민법 물권법의 대원칙이 뭔가 하니까 186조라는 조문에 가보면은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자가 돼요. 자, 그런 뜻이죠. 그게 73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재단법인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48조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이 성립만 하면, 즉 설립 등기만 하면 이 말이죠. 법인의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조문 간에 모순이 있다. 입법의 실수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야기죠. 근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례대로 하면 되죠. 그게 바로 사례 1번입니다. 사례 1번 한번 보시죠. 요거는 등기의 공신력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 입문 강의할 때 등기의 공신력 강조했는데 그거를 아셔야만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자,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갑은 A 재단 법인을 설립하면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지금 A 자신의 건물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 사람 이름으로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겠죠. 지금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재단법인 만드는데 내어놓겠다. 이게 이제 출연이죠. 그래서 A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내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뭡니까? 요 건물을 내어놓겠다는 게 조금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대방한테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이 이전되죠. 요게 186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48조를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A 재단법인이 설립 등기만 하면은 요때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지금 48조에 되어 있죠. 그래서 48조에는 등기 필요 없다는 거죠. 등기 없어도 이 재단법인이 설립 등기만 하면은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48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조문 간에 지금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A 재단법인은 드디어 5월 1일 날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5월 1일 시점에서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5월 1일 시점에서 저 건물 소유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48조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이전 등기 필요.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이전 등기죠.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48조에 따르면은 5월 1일 시점에서 누가 건물 소유자나 A 재단법인이죠. A 재단법인이죠. 근데 요 위에 원칙대로 하면은 아직 요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지를 않았죠. 등기를 넘겨줘야만 소유권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조문에 의하면 갑이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 조문이 모순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간단합니다. 우리 판례는 요 186조는 일반 조항이죠. 일반적인 대원칙이죠. 일반 대원칙이고 요거는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거 일반법, 요거 특별법 요렇게 생각
생각해가지고 요때는 48조에 따른다. 요게 우리 판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판례에 따르면 A가 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거를 대내적 관계라 그럽니다. 두 사람 관계죠. 대내적 관계. 그래서 대내적 관계는 우리 판례가 48조에 따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밑에 사례 2번 밑에 판례는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를 나누어 달리 판단한다. 1번 내부 관계,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재단법인에 기속된다. 48조 우선설. 자, 그런데 항상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얘가 배신하는 겁니다. 돈이 갑자기 급히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을 속이기가 좋죠. 그래서 이건 내 부동산이다 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2차 우리 민법이 2차 과목이다 해가지고 이게 케이스로 나면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럼 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몇 줄 적어야 되고 굉장히 적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모든 쟁점은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 건물을 이 사람이 누구한테 지금 팔았습니까? 6월 1일 날 어렵게 팔았네요. 6월 1일 날 어렵게 팔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까지 넘겨주었다고 했을 때 이 건물 소유자는 어리냐 이 재단법인이냐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누구 거냐 우리는 요것만 논하는 거예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사기꾼이니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 포인트가 뭐예요? 등기부상으로는 얘가 소유자라고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얘가 무권리자죠. 왜요? 우리는 여기서 결론 내렸죠. 판례에 의하면 A가 법적인 소유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소유자입니다. 재단법인이 소유자인데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부에는 소유자라고 돼 있지만 이 사람은 무권리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부를 믿고 지금 신뢰하고 거래했는데 결론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이제 물권법의 대원칙이죠.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얘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죠. 보호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물권법 가서 공부하시고 제가 민법 입문 강의할 때 강의한 바에 의하면 얘는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A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법적인 소유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넘어간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판례가 요걸 우리가 대외적 관계라 그러죠. 지금 우리 판례가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아니 그냥 원칙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또 이 경우에는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판례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판례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왜 예외를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교수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죠. 판례는 얕은 이 사람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익형량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례가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보호가 돼요. 원래는 보호되면 안 되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공신의 원칙 인정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한 중대한 예외입니다. 중대한 예외를 판례가 인정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 어려운 게 원칙만 우리가 알면은 뭐 그대로 수학 공식처럼 따라가면 되는데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나오죠. 또 거기서 끝이면 또 말도 안 해요. 예외에 대한 예외가 또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자, 그래서 그 사례 2번 한번 읽어보시죠. 갑은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자 건물 소유권 등기가 아직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이용하여 6월 1일 이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여러분들은 결론을 외우십시오. 우리는 객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론을 딱 아셔야 돼요. 주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누구냐? 을이 소유자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을이 소유자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을이 왜 소유자나? 그 밑에 2번 외부관계 한번 봅시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법적으로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얘가 소유자라 그랬죠. 근데 우리 판례는 얘가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만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얘는 등기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얘는 옛사람한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 거니까 얘는 지금 이쪽으로도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이쪽으로도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죠. 이쪽으로는 재단법인 설립한다고 해서 재산 넣어놓겠다고 했으니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이쪽으로는 물건 팔았으니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이쪽으로 등기 넘겨주면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등기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가 소유자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등기를 먼저 넘겨받는 사람이 소유자다. 이게 우리 판례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법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즉 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자가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사례 2번의 경우에는 이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 된다. 을이 먼저 넘겨받았죠. 결국 이 판례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결과가 되어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만 우리는 학자도 아니고 시험 치는 사람들이니까 판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그래도 민법 좀 공부했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제법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1차 공부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런 의문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할 때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1차는 그냥 판례 논리대로 A는 B다. B는 C다. 이런 식으로 딱딱 결론을 외우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테마로 가보죠. 우리가 자연인 공부할 때도 뭐를 공부했습니까? 제일 먼저 자연인 공부할 때 권리 능력이라는 것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는 걸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잠시 의사 능력이라는 걸 잠시 봤죠. 법인도 비슷하다는 거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데 법인은 논점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행위 능력이 뭐냐? A라는 법인은 굉장히 추상적인 존재다. 그럼 이 법인이 누군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존재니까. 누군가가 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거는 법인이 계약 체결한 거라고 간주를 하겠다. 요게 이제 법인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럼 요 사람이 누구냐? 요게 바로 대표기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대표기관이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이 개념이 일치해 버려요. 그냥 이게 별도로 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더 이상 논할 것도 없습니다. 자, 가보시죠. 법인은 권리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같이 역시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연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능력은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채권법에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법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불법행위가 저 뒤에 750조에 가면 나오거든요. 이게 채권법에 있는 건데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가지고 지금 35조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요거는 민법 총칙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요 법인의 불법행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반 불법행위가 뭔지를 잠시 알아야 돼요. 요거의 특수한 경우가 법인의 불법행위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안 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나오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을 가진다. 이제 이것을 좀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성질은 자연인과 같지 않다. 자연인은 의사 표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면 법인은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죠. 법기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넘겨보시면 34조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은 그냥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의 경우에는 권리의 주체가 뭐가 되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있는데 왜 축구협회 만들었습니까? 축구와 관련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이 축구협회가 야구공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이 된다는 거죠. 요게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살아있기만 하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근데 법인은 뭔가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34조 이야기입니다. 자, 법률의 규정은 일단 빼고 읽겠습니다.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법인은 모든 거 다 할 수 사람은 살아있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법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정평가사 협회도 마찬가지죠. 감정평가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노무사의 권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가지지만 자연인과 달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권리 능력의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별표 한 개 정도 하시죠. 요거는 민법에 규정은 없는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 동그라미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군가에게 법인에게 뭔가 재산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유정하면 돼요. 유정. 법인은 유정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무슨 대학교에 전 재산을 시사하겠다. 유언장에 서면 되는 거예요. 상속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간혹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요거는 딱 한 군데예요. 그 위에 34조 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있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한 거니까 이제 이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좀 있으면 해산해야 됩니다. 근데 해산하는 법인이 새로운 축구 관련 경기를 기획을 하고 벌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해산하는 법인은 굉장히 기존의 무슨 빚잔치하고 이런 거 굉장히 업무 범위가 좁아질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81조라는 게 보면은 청산법인이라 그래가지고 해산하는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새로운 일 벌리면 그건 무효라는 이야기예요. 권리 능력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이라는 겁니다. 법률에 의한 제한은 민법에서 이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81조에 별표 한 3개 놓으시고 조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이 법인은 곧 없어질 법인이구나. 그러면 새로운 일을 벌리면 안 되지. 그래서 청산, 빚잔치 하는 겁니다. 돈 받을 거 받고 갚을 거 갚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해야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목적은 말씀드렸죠. 이 법인을 만든 이유입니다. 자, 법인의 행위 능력, 관념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 법인은 누가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가. 이것이 법인의 행위 능력 문제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뭐라고요? 법인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대표기관이라는 거죠. 대표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법인이 계약 체결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죠. 이것이 법인의 행위 능력의 문제이다. 법인의 권리 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대표기관이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로 인정된다. 대표기관이 축구공 팔았다. 그럼 법인이 축구공 판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야구공을 팔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조금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고요. 우리 법인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법인이 31조부터 이게 97조까지 조문이 있거든요. 조문이 몇 조문입니까? 67조문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문이 한 조문만 들으라 그러면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거예요. 35조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저는 불법행위라는 말을 조금 이긴 앞으로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할 때 불법행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를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 첫 번째는 요건이 뭔가 하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을 해야 되죠. 요거는 사람을 일부러 죽이는 거죠. 살인죄죠. 근데 뭡니까? 고의 또는 과실, 요거는 실수죠. 요거 우리가 뭐 생각하면 됩니까? 교통사고 생각하시면 되죠. 교통사고 일부러 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수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의 경우에는 고의하고 과실을 동격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민사는 손해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을 동격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행위가 법을 어겨야 됩니다. 요걸 우리가 위법성이라 그러죠.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위법
위법성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그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상대방한테 뭔가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불법행위 750조의 요건이라 그래요. 요거 이제 교통사고 생각해 보시면은 딱 들어맞죠. 실수로 우리가 과속을 한다든지 과실, 실수가 있고 또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누군가가 다치는 거죠. 요런 거를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그 불법행위가 몇 가지 종류 있는 줄 아십니까? 2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통사고를 대표적인 거로 이제 인식을 하지만 뭐 상대방을 뭐 명예훼손을 한다는 둥, 뭐 때린다는 중, 사람을 죽인다는 중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일반조항이라고 한다 그랬죠. 일반조항. 우리가 신의성실 이런 거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불법행위를 750조 조문 하나로 딱 해놓았어요. 하나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요거 특수한 경우가 특수한 불법행위가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근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게 바로 곧 이야기할 사용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요게 756조에 있는 건데 요것도 간간히 우리 그 책 읽을 때 민법 총칙 읽을 때 등장하니까 요것도 조금 이따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죠. 법인이 어떤 사람에게 요거는 일단 점선으로 할까요? 어떤 지금 피해자가 있는데 요 피해자가 지금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지금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인이 지금 가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인은 추상적인 존재라 그랬죠. 그럼 법인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불법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불법 행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대표기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상식적으로 이 대표기관이 대표기관은 대표이사 이야기하는 거겠죠. 대표기관이 자기가 사적으로 어디 놀러 갔다가 했다. 이거는 법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죠. 사적인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인이 대한축구협회라면은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해야 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만 일을 지금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불법행위를 했다. 그럼 이 불법행위가 뭐냐? 이거죠.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지금 손해가 발생했다. 요거를 우리는 지금 불법행위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법인이 불법행위를 한 거죠. 요 사람의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우리가 간주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간주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법인이 불법행위를 한 거니까 요 피해자는 법인에게 가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1억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요게 35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불법행위했다. 법인이 불법행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묘하죠.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강조드린 게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니까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법인이 지는 거죠.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죠. 얘의 행위는 얘의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얘만 이쪽으로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법인이 돈을 이쪽으로 물어주고 내부적으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겠죠. 너가 잘못한 건 내가 대신 물어줬으니까 너 뭐 좀 돈 내어 놓아라. 이거는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자 35조 한번 빨리 보세요. 법전을. 우리 입법자들은 어떻게 조문을 만들어 놓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35조 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러니까 대표자가 나오죠. 대표기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대표가 이사라는 이야기죠.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직무 나왔죠. 직무에 관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왜?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묘한 말이 나오죠.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 거니까? 얘도 대표기관 있죠. 잘못 써들한 얘도 이 사람한테 1억 손해배상을 진다는 이야기예요. 희한하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만 이쪽으로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법조문은 얘도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선택이 가능하죠. 아무나 골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고
잘못을 한 이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요 양자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런 것을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래요. 두 사람이 연대하여 갚아야 되는 건데 연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없죠. 법에서 너희들 갚아라는 거 아닙니까? 요런 거를 부진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연대 책임하고 부진정 연대 책임의 차이가 뭘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요거는 채권법 총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우리는 시험 범위가 채권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요런 거를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한다. 그냥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의문을 품죠. 아니 이거 왜 이랬을까? 원래 대표 기관은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닌데 얘만 책임지고 내부적으로 구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래서 입법자들은 이 사람에게 권리를 여러 개 주면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정몽준 씨가 이 대표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정몽준 씨는 재벌인데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축구협회를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정몽준 씨 개인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돈을 빨리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그럽니다. 특별 조항이라 그러죠. 예외적인 특별 조문이다. 입법자들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 대표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다음 직무와 관련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가봅시죠. 자, 오른쪽에 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 기관이 직무 행위를 하다가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하면 그것은 대표 기관 개인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불법 행위가 되어서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불법 행위는 750조의 일반 조항이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 규정을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법 총책에서 공부하는 거죠. 사용자 책임과의 관계. 요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요거 제가 아까 요거 사용자 책임 756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자, 지금 우리가 사용자가 뭐예요? 누군가를 고용하는 사람이죠. 그럼 피용자가 있겠죠. 이 사용자는 개인 사업가일 수도 있고요. 이 사용자는 법인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용자가 이제 삼성전자다. 뭐 그런 게 다 지금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종업원들이 여기 전부 피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많아요. 법인인 경우도 많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음식점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음식점 개인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음식 나르는 종업원들이 전부 피용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법인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 법인이 대표기관이 있는 거죠. 질문 드려보죠. 여기 대표이사 있죠. 이사. 피용자일까요? 아닐까요? 이사는 법인의 피용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볼 때는 피용자인 것처럼 보이죠. 법인의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임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판례와 학자는 이사는 피용자라고 안 합니다. 요 피용자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뭐 김부장, 뭐 박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이대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부장, 과장, 대리, 뭐 등등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용자라 그러고 임원이 되어버리면은 요거는 대표기관이 되어버려요. 요거는 피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양자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조는 똑같아요. 이 회사 다니고 있는 피용자가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상대방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죠.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적으면 이 사람들이 돈 물어줄 수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1억 정도가 됐다. 그럼 이 피용자가 돈을 어떻게 물어주겠습니까? 이때는 요 상대방은요 사용자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을 고용한 당신이 책임져라. 요게 바로 사용자 책임이에요. 사용자 책임. 아니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책임을 지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공평의 원리, 보상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를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죠. 누군가를 고용했을 때는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고 마이너스 측면이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이 사람이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게 사용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가지고 그 종업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음식 나르다가 뭐 옷을 베렸다든지 뭐 음식이 튀어가지고 여러분들 종업원에게 화낼 이유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법적으로는 사장이 물어주게 돼 있다고요. 사장이. 이게 바로 사용자 책임이에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아까 법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자의 차이가 뭐냐? 이쪽은 이 756조라는 조문에 가보면은 자 상대방이 이 사용 그러니까 이쪽은 결과는 똑같아요. 요 사용자 책임도 이 사람은 사장한테 책임 물을 수 있고요. 법인이면 법인 이 사람한테도 책임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두 사람 관계가 부진정 연대 책임인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물을 수가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양쪽이 똑같은데 차이가 뭔가 하니까 사용자 책임은 면책 규정이 있어요. 면책 규정이 존재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장은 이렇게 발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 종업원을 선임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에 내가 선임하고 난 뒤에 이 사람 감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요것을 입증하면은 사용자는 면책이 될 수가 있어요. 756조 3항에 가면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판례가 역사가 제법 이제는 많이 축적이 됐지 않습니까? 단 한 건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면책을 인정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피용자가 일하다가 사고 치면은 그거는 100% 사용자가 물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는 수험이니까 법에 면책 규정은 있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판례가 그거를 적용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어쩌건 법인의 경우에는요. 법인은 그럼 이런 말 할 수가 있느냐. 얘가 피해자가 와가지고 돈 물어달라고 하니까 법인이 말하기를 나는 이 대표기관 선임할 때 최선을 다했고 이 사람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나는 면책될 수 있다. 이 말 할 수가 있느냐. 아예 이런 말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발생하죠. 양쪽에 큰 차이가 발생하죠. 자, 그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에 사용자 책임과의 관계. 법인의 대표 기관이 아닌 피용자가 직무를 하다가 불법 행위를 하면 이것은 법인의 불법 행위는 아니죠. 피용자니까. 그러나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756조.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과의 차이점.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은 법인은 대표 기관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무과실 책임. 별표 5개입니다. 시험에 단골 문제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 중요해요. 이 법인 파트, 이 불법행위 파트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용자 책임은 법인은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으면 면책되는 조문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립 요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차피 다 못 끝내요. 이거 못 끝내니까 한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요거 어디라고?